안녕하세요. 희망찬 인생을 살고 있는 젊은 남자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결혼이라고 제일 먼저 대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명한 아내 덕분에 내일의 희망을 그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혼 초 때는 저희 부부를 뒤흔든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때 그 사건 덕분에 지금처럼 단단한 부부로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희 부부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그 사건을 오늘은 사연으로 써보려고 합니다. 위기를 겪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제 사연이 힘이 됐으면 좋겠네요. 아내를 만나기 전 저의 과거는 늘 불안한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전기기사로 일하시느라 늘 가족들이 걱정을 달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같이 일하던 동료가 사고를 당하면 몹시 힘들어 하셨어요. 한 번은 아버지가 감전사고로 동료를 먼저 떠나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동료분의 장례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힘들어 하셨어요. 주방에서 홀로 술을 마시면서 아버지는 자책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내가 그날 같이 점검을 갔어야 했는데 불쌍해서 어떡해. 처자식 여기 남겨두고 편히 눈이라도 감겠어? 한탄하면서 술을 마시던 아버지를 보면서 어머니는 답답한 마음에 화를 내며 말하기도 했어요. 당신이 같이 갔어도 사고는 막을 수가 없었잖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면서 내가 있었으면 살 수도 있을지도 모르잖아.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런 생각하면 끝도 없어. 그만해. 당신 이러다가 몸 상하겠어. 어머니는 술까지 마실 정도로 힘들어하는 아버지를 위로했어요. 늘 위험에 노출된 현장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걱정하는 건 온 가족의 몫이었죠. 전자파에 노출된 채 일을 하다 보니까 각종 질병과 사고가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전기기사로 일하던 분 중엔 투병 중인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버지 귀가가 조금만 늦어지면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늦은 새벽이 됐는데도 아버지가 집에 오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초조하게 거실을 돌아다니셨죠.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전화도 안 받던 아버지가 드디어 집에 오자 어머니는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대체 왜 전화를 안 받아? 밖에 비 와서 주머니에 전화기 넣고 우산 들고 온다고 몰랐지. 내가 오늘 늦는다고 했잖아. 당신이 언제 새벽에 들어온다고 했어? 대체 이 시간까지 뭐 하다 온 건데? 병원에 있어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 미안해. 병원? 당신 어디 아파? 무슨 병원? 내가 아픈 게 아니고 병철이 알지? 걔가 글쎄 갑상선 암이래. 다음 주 수술 전에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갔다 왔어. 그 사람 우리 집에도 몇 번 온 적 있지 않아? 맞아. 일밖에 모르던 사람이 저렇게 누워있는 거 보니까 발이 안 떨어지더라. 자기 몸 저렇게 되는 줄도 모르고 너무 일만 했어. 세상에 무슨 그런 일이 다 있어. 작년까지 건강했던 사람이. 그러게나 말이야. 사는 게 뭔지 원.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암이나 걸려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게 뭐야? 아휴, 속상해 정말.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 대화를 듣고 깜짝 놀랐죠.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집에도 종종 온 적이 있던 아버지 친구분 얼굴을 기억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어요. 가끔 오시면 저와 동생들한테 용돈도 챙겨주시던 아버지 친구가 투병 중이라는 말에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어머니가 왜 그렇게 매일 아버지 걱정만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가정주부셨는데 항상 자신보다도 아버지와 자식이 먼저였던 분이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기 전까지 잠도 안 자고 기다리던 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궁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버지 잘 들어오시는데 왜 맨날 엄마는 이렇게 밤까지 아버지만 기다려요?
엄마도 하루 종일 집안일도 하고 힘드시잖아요. 요즘엔 외할머니도 병간호하러 다니시느라 힘드신데 주무세요. 제가 아버지 기다릴게요. 우리 영수가 엄마 걱정해 주는 거야? 고등학생 되니까 엄마 생각도 할 줄 알고 우리 장남 다 컸네. 엄마, 내일도 외할머니 병원에 가실 거잖아요. 그럼 일찍 좀 주무세요. 아니야. 난 네 아버지가 들어오는 걸 봐야 편하게 잠을 자. 왜요? 아버지가 이 시간에 밥 차려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너도 나중에 나이 먹고 결혼해봐. 그래야 이 엄마 마음을 알지. 내가 너희를 걱정하듯이 네 아버지도 걱정하는 거야. 그 당시 외할머니께서도 병을 앓고 있던 때라 어머니는 매일 병간호를 하러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머니가 잠이라도 편히 자야 되지 않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무렵 아버지도 대규모 전기공사 일을 맡게 되면서 며칠씩 집을 비우기도 했었죠. 그래서 일을 끝내고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던 날 어머니는 새벽까지 아버지가 오길 기다리셨어요. 저는 그때 결혼을 해봐야 안다는 어머니의 말에 공감하지 못했죠. 하지만 집신도 짝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 설치 기사로 일하던 제가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아내를 만나면서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됐어요. 친구 소개로 만난 아내는 참 속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제 직업이 여자들이 선호하는 남자 직업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기가 죽은 채 첫 만남을 갖게 됐어요. 그냥 밥이나 한 끼 먹자고 나간 자리였는데 아내가 두 번째 약속을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 아내를 쳐다보면서 황당한 질문을 했습니다. 내일 저랑 또 만나시게요? 네. 저는 영수 씨 마음에 들어서 몇 번 더 보고 싶어요. 왜요? 저 마음에 안 드세요? 대화가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어져서 전 영수 씨도 저랑 같은 마음인 줄 알았어요. 제가 소개팅을 성공해 본 적이 없어서 민주 씨도 오늘만 볼 줄 알고 편하게 대화를 했나 봐요. 정말요? 전 영수 씨랑 너무 잘 맞아서 더 만나보고 싶었어요. 기대도 없이 나갔던 소개팅 자리에서 아내와 저는 대화가 너무 잘 맞았어요. 만약 제가 잔뜩 긴장한 채 대화했다면 아마 말도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원래 인연은 기대도 없을 때 불쑥 찾아온다고 하죠. 이번 생에 결혼하긴 글렀다 싶었을 때 저는 아내와 연애를 시작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는 친구들도 신기할 정도로 연애 시절에 독특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저희 가족과 만나는 자리를 아내가 불편해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래도 서른에 만난 사이라 어느 정도 결혼이 전제로 있던 사이라 아내의 그런 가정적인 면이 좋았습니다. 특히 연애가 1년이 넘어갈 무렵 아내는 저희 집에 김장도 하러 왔었어요. 아내가 저한테 궁금한 목소리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빠네 집은 김장 언제 해? 우린 주말에 집에서 할 것 같은데. 진짜? 그럼 나도 갈까? 나 주말에 할 일 없는데. 김장을 하러 온다고? 우리 집에 여동생도 둘이나 있어서 일손 부족하지도 않아. 괜히 와서 힘들게 일하지 마. 그런 거 안 해도 우리 엄마 너 엄청 좋아하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나 김장하고 나면 수육해 먹는 거 좋아하는데 우리 집은 김장을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가서 같이 김장도 하고 어머님이랑 저녁도 먹고 싶어서 그랬지. 우리 집은 가족들이 다 모여서 김장 안 한단 말이야. 아내는 유독 저희 집에서 같이 일하거나 밥 먹는 자리에 같이 있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제 여동생들과도 너무 편하게 잘 지내는 거예요. 그런 아내가 너무 신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내는 아버지가 일이 바빠서 가족이 잘 모일 틈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내가 같이 가고 싶다고 하니까 아내와 같이 집에 갔었죠. 그런데 어머니는 김장하는 날 집에 온 아내를 보고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민주가 여긴 뭐하러 왔어?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도 같이 김장하려고 왔어요.
저희 이거 다 하고 같이 수육 먹어요. 빈손으로 오지 뭘 사왔어. 아유, 하여튼 민주에는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다니까. 근데 너 정말 김장하려고 온 거야? 네, 일손 하나라도 더 있으면 금방 끝나잖아요. 그래도 내가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어떻게 일을 시켜? 아니에요. 저 여기서 김장하는 거 보고 배우려고 온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아내는 걱정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괜찮다면서 팔까지 걷어붙였어요. 그런 아내가 저는 참 신기했습니다. 남들은 결혼 전에는 절대 안 온다는 시댁에 자기 발로 성큼성큼 온다는 게 특이하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 김장을 다 끝내고 같이 수육을 먹으면서 어머니가 아내를 보면서 수고했다면서 수육을 한 쌈 싸주면서 말했습니다. 자, 우리 예비 며느리 해봐. 내가 제일 큰 고기로 한 쌈 제대로 싸줄게. 어머니가 아내한테 쌈을 싸주자 아내는 한참을 먹다가 눈물 고인 얼굴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싸주셔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맛있어? 네, 어머님, 너무 맛있어요. 갑작스런 아내의 반응에 저도 깜짝 놀랐던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김장이 끝나고 저는 아내를 데려다 주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물었습니다. 영수야, 민주는 부모님이 많이 바쁘시다니?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사업하셔서 많이 바쁘셨나 봐. 어머니도 맞벌이다 보니까 남동생이랑 둘이 있는 시간이 많았대. 그랬구나. 아유, 자식 잘 키우려고 맞벌이 하셨을 텐데 민주가 정이 그리웠나 보네. 부모가 그렇게 어려운 거야. 돈 많이 벌어서 자식들 잘 키워야 싶다가도 또 자식이 돈만 번다고 알아서 크는 것도 아니니까. 민주가 바쁜 부모님 밑에서 커서 정이 그리운가 보네. 저는 어머니 말을 듣고 나니까 아내가 그동안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가더군요. 아내는 늘 남동생과 있는 시간이 길었다고 했어요. 성인이 된 후에는 거의 가족들이 각자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더 얼굴 볼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저희 가족과 가까워진 만큼 저도 처가 식구들은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늘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워낙 바빠서 약속 한번 잡기가 어렵네. 그냥 내 동생이랑 셋이 먹을까? 남동생은 벌써 여러 번 봤었잖아. 이제 우리도 결혼 준비하려면 나도 인사드려야지. 그렇지. 그럼 내가 엄마랑 상의해보고 날짜 알려줄게. 그래. 내가 무조건 어머님 시간에 맞춰볼게. 아내는 드디어 저를 부모님께 인사시켜주겠다는 말을 했어요. 사실 그동안 아내는 저희 집은 그렇게 자주 오면서 반대로 아내 부모님은 전혀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결혼 준비하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관문이니까 그냥 인사를 드리겠다고 한 겁니다. 그렇게 오매불만 기다리던 처가댁에 인사하러 가던 날이었어요. 잔뜩 긴장한 저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갔죠. 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서자 화려한 차림에 장모님이 계셨습니다. 화장도 진한 편이었고 손가락과 목걸이, 팔목에는 귀금속까지 차고 있었어요. 아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인 장모를 보고 살짝 놀랐죠. 그래도 저는 씩씩한 목소리로 장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영수라고 합니다. 장모님께서 과일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과일 좀 들고 왔습니다. 누가? 내가 과일을 좋아한다고? 일단 가져왔으니까 먹긴 할게요. 우리 딸이 이렇게 날 모르네. 반가워요. 난 민주 엄마예요. 네, 괜찮습니다. 들어와요. 이거 같이 깎아 먹으면 되겠다. 내가 요리를 못해서 걱정했는데 이거 같이 먹으면 되겠네요. 장모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장모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 마주 앉았던 날 장모는 절 보자마자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민주 엄마니까 말 편하게 해도 괜찮지? 네, 괜찮습니다. 직업이 인터넷 설치 기사라고 했나? 네, 일한 진 좀 됐습니다. 오래 해봤자 뭐 그런 일은 돈 얼마 못 벌지 않나? 네? 엄청 잘 버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 못 벌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워낙 알뜰하게 살아서 돈도 좀 모았고요. 티끌 같은 월급 모아봐야 티끌이겠지 뭐. 장모의 노골적인 말에 저는 말문이 턱 하고 막혔어요. 정말 아내의 친어머니가 맞나 싶을 만큼 아내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그때 아내가 장모를 보면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할 거야? 내가 뭘? 네가 오늘 궁금한 거 물어보라면서. 내가 궁금한 게 이런 건데 어떡하냐? 내가 부탁했잖아. 그냥 좀 평범한 질문 좀 해. 결혼에 돈만큼 중요한 게 어딨어? 내가 이렇게 다 까놓고 묻는 걸 고맙게 생각해 이거사. 아내는 장모한테 제발 대화 좀 평범하게 해달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 이후에도 솔직히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는 질문들이 너무 많았죠. 그러더니 끝날 무렵에는 저를 보고 장모가 처음으로 저를 칭찬하며 말했어요. 그래도 사람이 의리가 있어 보이는 게 관상이 참 좋네. 내가 데리고 살 것도 아닌데 둘이 좋으면 잘 살아봐. 둘이 좋다는데 내가 어떻게 찢어나. 난 신경 쓰는 거 없으니까 알아서 둘이 결혼 준비도 잘해. 그래도 딸이 결혼하는데 마치 남의 집 자식을 시집 보내는 것 같은 장모의 태도가 참 이상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배웅해 주면서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많이 불편했지? 미안해.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인사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다. 그런데 아버님은 집에 안 계셔? 그게 우리 아빠가 사업 때문에 출장 가셨어. 그래서 한동안 집에 못 오셔. 정말? 온 김에 같이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아쉽네. 그럼 언제 볼 수 있어? 아마 당분간은 어려울 거야. 나중에 내가 다시 자리 만들어 볼게. 그래, 나 신경 쓰지 말고 어서 가서 쉬어. 어, 다음엔 자리 잘 준비할게. 아내는 장모와 인사한 후로 계속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도 처음엔 대놓고 솔직한 장모가 놀라긴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은 못했죠. 그 후 저와 아내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아내 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곧 상견례인데 그때는 아버님 오실 수 있어? 나도 매번 아버님이 급한 일 생겨서 못 봤었잖아. 상견례 땐 무조건 오신다고 했어. 오실 거야. 바쁘시더라도 상견례니까 꼭 오셨으면 좋겠다. 나도 진짜 인사 제대로 드리고 싶기도 하고. 내가 아빠한테 꼭 오라고 할게. 아내는 초조한 목소리로 꼭 오실 거라면서 말하더군요. 그동안 아내는 저한테 장인을 소개시켜 주려고 여러 번 약속을 잡기도 했죠. 하지만 약속 당일이 되면 장인이 일이 생겼다면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견례 때도 장인이 안 오면 어떡하나 고민이 앞섰던 겁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상견례 당일이 됐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장인을 보게 됐어요. 장인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나오셨죠. 저는 장인한테 인사를 드리면서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더 빨리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이제야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그동안 많이 바쁘셨나 봐요. 내가 사업을 전국으로 하느라고 좀 바빠서 그랬네. 그래도 나랑 살 것도 아닌데 민주랑만 잘 맞으면 됐지. 그래도 결혼하면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꼭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
내가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이제라도 이렇게 얼굴 봤으면 됐지. 묘하게 장인 장모는 저희 결혼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도 저희 부모님이 신혼집이나 혼수 등 이야기를 꺼내도 장인 장모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겁니다. 심지어 며칠 굶었나 싶을 만큼 밥만 먹고 있었어요. 결국 보다 못한 어머니가 장모를 보고 한마디 했습니다. 애들 결혼 논의하려고 만난 자리인데 대화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안사돈께서는 예물예단 생략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그렇게 하세요. 어차피 다 준비하고 결혼해도 짝이 아니면 이혼하는 세상인데 알아서 하겠죠. 솔직히 이런 자리도 전 불편합니다. 우리 땐 결혼식 안 올리고 도장만 찍고 살아도 잘 살았잖아요. 안 그래요? 이런 거 다 귀찮고 돈만 나가잖아요. 알겠으니까 음식은 다 드시고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머, 내 정신 좀 봐. 여기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내가 먹고 있는지도 몰랐네요. 안 사돈도 어서 먹어봐요. 왜 사돈 부부는 밥을 안 드세요? 장모는 입안 가득 밥을 쩝쩝 소리까지 내면서 먹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입안에 음식이 다 보일 정도로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말했던 겁니다. 결국 저희 어머니가 보다 못해 한마디 했던 거죠. 그렇게 상견례 자리는 그냥 온 가족 외식처럼 끝이 났어요. 심지어 마지막까지 장인은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면서 황당한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애들 결혼이야 자기들끼리 알아서 지지고 볶고 살겠죠. 그럼 결혼식장에서 뵙겠습니다. 장인의 말에 아버지도 정말 기가 찬 듯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장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한 채 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장모도 그런 장인을 보더니 대충 인사를 하고 둘이 같이 가버렸죠. 그 모습을 저희 부모님께서 너무 황당하게 바라보셨어요. 그러자 아내가 미안한 표정으로 부모님께 사과를 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죄송해요. 저희 부모님 때문에 당황스러우셨죠? 워낙 어릴 때부터 각자 알아서 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결혼도 그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정말 죄송해요. 아내가 너무 미안해하면서 사과하니까 어머니는 그게 또 안쓰러우셨나 봐요. 그래서 그 순간에 아내를 다독이면서 따뜻한 목소리로 말하셨습니다. 괜찮어. 집안 분위기 차이가 있겠지. 결혼은 너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 네, 어머님, 제가 잘해볼게요. 너무 주눅들지 말고 난 내 며느리가 이렇게 주눅든 거 보기 싫어.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의 말에 아내는 눈물까지 보였어요. 우여곡절 끝에 아내와 저는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당일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결혼식장에 장인이 안 왔던 겁니다. 저는 신부 대기실로 가서 아내한테 물었어요. 민주야, 아버님 아직도 연락이 안 되시는 거야? 그게 우리 아버지 일이 생겨서 못 오실 것 같다는데? 뭐? 그래도 그렇지. 딸 결혼식인데 못 오신다고? 요즘 사업이 어려운데 중요한 거래처랑 오늘 협의해야 될 게 있나 봐. 일단 우리 엄마는 왔으니까 그냥 식 진행하자. 못 오는 아빠를 마냥 기다릴 순 없잖아. 정말 당황스러웠지만 못 온다는 장인을 마냥 기다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결혼식은 장인이 없는 채로 올리게 된 겁니다. 처음 겪는 상황에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놀란 부모님을 겨우 진정시키고 예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진땀을 뺀 결혼식을 올린 후 저희는 신혼여행까지 무사히 다녀왔죠. 그 후 저는 아내와 본격적인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황당한 일들을 겪게 됐어요. 결혼 한 달 차에 제가 느꼈던 첫 번째 이상함은
아내가 전화벨 소리만 울리면 깜짝 놀란다는 거였어요. 이게 왜 이상한가 싶으시죠? 저는 아내와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마침 아내 휴대폰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전화 좀 받으러 밖에 좀 다녀올게. 그냥 방에서 받아. 뭐하러 밖으로 나가?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라 그래. 당신 회사 일이면 내가 들어도 모를 텐데 뭐가 걱정이야. 나 안 들을 테니까 그냥 편하게 받아. 아니야. 나 전화만 금방 받고 들어올게. 여보. 제가 아내를 다급하게 불렀지만 아내는 전화를 들고 쫓기듯이 나가버렸어요. 대체 무슨 전화길래 밖으로 나가서 받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내 휴대폰 벨이 울릴 때 화면을 슬쩍 봤었는데 저장된 번호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전화 받으러 간 아내는 1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집에 들어온 겁니다. 저는 무언가 숨기는 듯한 아내를 보고 추궁하듯 물었어요. 당신 무슨 전화야? 무슨 전화길래 밖에서 1시간이나 통화를 해? 별거 아니야. 회사 일인데 내가 급하게 알려줘야 될 게 있어서 그랬어. 회사 전화면 더 이상하지. 대체 집에서 못 받을 전화가 뭐야? 당신 TV 보니까 시끄러울까 봐 나간 거야. 진짜 회사 전화라니까. 당신 지금 설마 나 의심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뭘 숨기는 것 같으니까 그렇지. 우리 부부잖아. 우리 결혼 1달 차야. 연애랑 결혼은 엄연히 다른데 당연히 아직 다 모르겠지. 그러니까 빨리 다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맞춰가자. 그때 아내한테 한마디를 더하면 싸움으로 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말에 그냥 한 번 져줬어요. 하지만 아내의 수상한 행동은 이후에도 더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처가 다녀온다고 하길래 저는 아내를 따라 나설 준비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같이 가자. 우리 결혼하고 한 번도 못 가봤잖아. 당신도 간다고? 그냥 나 혼자 다녀올게. 그게 무슨 소리야? 사위가 처가 가는 게 이상해? 그런 건 아닌데 당신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난 당신이 괜히 우리 엄마한테 무시당하는 게 싫어서 그래. 그렇다고 평생 안 볼 수는 없잖아. 나 정말 괜찮아. 아니야. 다음에 같이 가자. 나 오늘은 엄마랑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나 혼자 다녀올게. 그러더니 아내는 또다시 황급히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처가에 간다던 아내가 처가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 정반대 방향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한 번 가봤던 처가였지만 인터넷 기사로 일하면서 길눈이 밝았기 때문에 길을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내가 엄청난 걸 숨기고 있다고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도 아내는 처가 이야기만 나오면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심지어 아내는 집에서는 아예 전화기를 꺼놓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내가 저는 너무 수상했고 혹시나 바람피고 있는 건가 싶었어요. 저 같은 상황이면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창 깨가 쏟아질 신혼생활 때 몹쓸 생각까지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결혼 3개월 차에 저는 아버지한테 충격적인 전화 한 통을 받게 됐습니다. 전봇대 전기공사를 나갔던 아버지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영수야, 네 처가 보통 집안이 아닌 것 같다. 내가 지금 사진 하나 보낼 테니까 뒷조사 좀 해봐라. 아무리 봐도 수상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뒷조사를 하라니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일단 내 사진 보낼 테니까 한번 봐. 알겠지? 그리고 꼭 그 집안 좀 알아보고 나한테 말해.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하면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가 보내준 사진을 확인하고 기겁하고 말았어요. 두 눈으로 직접 보고도 믿어지지가 않아 눈을 비비고 다시 볼 정도였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보내주신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지명수배 전단지였어요. 저도 처음엔 뜬금없이 이게 뭔가 싶었는데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죠. 그건 바로 사업한다고 정신없이 바빴던 장인이 지명 수배자였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했어요. 그동안 아내가 저를 속였다는 사실이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죠. 아내를 믿고 의지했던 만큼 배신감은 컸습니다. 우선 제대로 알아봐야겠다 싶어서 흥신소에 처가에 대해 조사 의뢰까지 했습니다. 저는 흥신소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냥 평소처럼 지냈어요. 그리고 며칠 뒤 흥신소에서 보내준 처가의 실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장모와 장인은 전과가 있는 잡범들이었던 거예요. 장모는 사기 전과가 5범이었고 장인은 전과 7범에 강도 상해죄까지 저질러 지명수배가 내려진 거죠. 이 모든 걸 숨기고 결혼한 아내를 제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날 저녁 아내한테 지명수배 전단지와 장인 장모 범죄 이력이 적혀있는 종이를 던지면서 소리쳤어요. 당신 그동안 나 왜 속였어? 당신 부모님 완전히 사회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잖아. 어떻게 이런 걸 숨길 수가 있어? 여보, 이걸 어떻게 알았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왜? 너도 나한테 사기치려고 결혼한 거야? 그래서 다 숨겼던 거냐고. 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진짜야? 여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나 정말 당신 사랑해서 결혼했어. 근데 우리 부모님이 이런 사람인 거 알면 당신이 싫어할까 봐 그랬어. 진짜야. 지금도 이렇게 싫어하는데 결혼 전에 알았어도 화냈을 거잖아. 결혼 전에 말했어야지. 이런 걸 속이고 결혼했는데 이게 사기 결혼이지 뭐야. 작정하고 날 속인 거잖아. 여보,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나 정말 당신이랑 잘 살고 싶어서 그랬어. 난 네 말 못 믿어. 사랑해서 숨겼다고? 거짓말 하지 마. 네가 진짜 내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으면 결혼 전에 다 밝혔어야지. 앞으로 살면서 얼마나 더 거짓말 하려고 한 거야? 난 너랑 절대 못 살아. 그만하고 나가. 그냥 나가라고. 난 속 편했는 줄 알아? 나도 힘들었어. 더 말해봐야 뭐 하겠어. 당신한테 이미 나도 정가범 자식이라고 낙인 찍혔을 텐데 나도 그만한다. 결국 아내는 저와 말다툼까지 하다 집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아내가 이런 사실들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의 정가를 숨긴 채 결혼까지 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사실을 아버지께 어떻게 설명드려야 하나 머리가 아팠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처남이 찾아온 거예요. 주말 아침인데 처남이 왔길래 어제 일로 왔구나 싶었죠. 저는 처남한테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처남이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으면서 저한테 애원하듯 말하는 겁니다. 매영,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제발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누나에 대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처남, 이런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 결국 날 속인 건 똑같아. 제가 먼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누나는 매영은 다 이해해 줄 거라고 했는데 제가 말렸어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매영은 평범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모르겠지만 저랑 누나 엄청 힘들게 컸어요. 부모가 아니라 왼수가 따로 없었다고요. 부모 노릇도 한 적 없으면서 갑자기 사위라고 매형까지 괴롭힐까 봐 그랬던 거예요. 저는 처남의 말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얼굴도 제대로 안 보고 사는 부모가 뭘 괴롭힌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갔죠. 그래서 저는 처남을 붙들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괴롭힌다니? 뭘 괴롭힌다는 거야? 부모란 인간들이 상견례 자리 가줄 테니까 딸한테 돈 요구하는 게 정상인가요? 심지어 결혼식 때도 자리 채워줄 테니까 돈 달라고 하던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식 돈 가져가 놓고 결혼식장에 오지도 않는 사람이 아빠라는 인간이라고요. 이런 인간들을 어떻게 말해요? 난 누나가 매형 만나서 가족들 다 잊고 살길 바랬어요. 누나가 매형이랑 있으면 안정감이 느껴진다고 하니까 누나한테 시집 가면 다 연 끊고 살라고 했어요. 처남이 그러면 다 숨겨주려고 했다는 거야? 왜? 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려고 한 거야? 우리 누나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누나는 저한테 엄마나 다름없었어요. 제가 조그만 열이 나도 누나는 밤새도록 제 이마에 물수건 바꿔주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매형을 속이면서 편했을 리가 없잖아요. 알고 보니까 처남은 아내가 어린 시절 자신한테 헌신했던 걸 보답하려고 자기가 부모를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동안 장인 장모가 저를 찾아오려고 할 때마다 그걸 막은 사람은 처남이었던 거죠. 그때 저는 울고 있는 처남을 보고 소리쳤어요. 지금 누나 어딨어? 혼자 온 거야? 제가 같이 오자고 했는데 누나는 못 오겠다고 해서 1층에 있어요. 저는 처남의 말을 듣자마자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혼자 구석에 쭈그려 앉아 울고 있는 아내가 보였어요. 저는 그런 아내한테 달려가서 아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당신 말을 먼저 들어봤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몇 번이고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을 때 그때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어머님 아버님께도 내가 못할 짓 한 거야. 나도 정말 그러면 안 됐는데 미안해. 그렇게 저는 아내와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겨우 오해가 풀린 저는 아내와 처남까지 같이 저희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무릎을 꿇고 처남이 울면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못난 생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누나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물어도 저한테 물어주시고 저희 누난 한 번만 봐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우리 누나 중학생 때도 알바해서 번 돈 저한테 주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누나 위해서 그냥 나쁜 건 제가 다 막아주고 싶었어요. 처남의 말에 아내는 옆에서 같이 무릎을 꿇더니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다 제 탓이에요. 동생은 저 감싸주려다가 그런 거예요.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정말 사는 게 너무 팍팍했어요. 그런데 남편 만나고 이런 게 가족이구나를 알게 되니까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 제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처남과 아내는 서로 자기 잘못이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같이 울고 계신 겁니다. 심지어 어머니는 우는 목소리로 아내와 처남을 보며 말했어요. 둘이 서로 의지하면서 힘들게 걷겠네.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걷겠어. 아휴. 어머니는 눈물을 닦기 시작하셨고 아버진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아내를 안아주며 말하셨습니다. 고단한 세상 살기 얼마나 힘들었겠니. 힘든 상황에도 동생이 이끌면서 산다고 고생했다. 고생했어.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그러면 안 됐는데. 괜찮다. 네 마음은 오죽했겠니. 이렇게 손을 떨면서 사과하는 애가 그동안 밥이나 제대로 먹었겠어? 내가 미안하다. 너한테 조용히 물어볼 걸 그랬다. 아니에요. 전 오히려 이렇게 다 말해서 편해요, 아버님.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오열하면서 우는 아내를 아버지께서 따뜻하게 안아줬어요. 그렇게 그동안 아내를 힘들게 하던 진실이 밝혀지자 아내는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아내 손을 잡아주면서 따뜻하게 말했어요. 며느라, 날 이제부터 엄마라고 생각해. 마음고생하지 말고 다 털어놔. 알겠지?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해해 주신 만큼 더 잘할게요.
그렇게 오해가 풀린 아내는 그동안 자신을 괴롭혀오던 악연을 정리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 겁니다. 며칠 뒤 저는 아내와 같이 처가로 찾아갔어요. 제가 다 알게 된 사실을 말하니까 장모는 뻔뻔한 목소리로 소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나 죄값 다 받았어. 왜 꼬투리 잡는 건데? 그리고 나도 그 인간 얼굴 안 본 지 오래됐어. 무늬만 부부지. 우리가 떨어져서 산 지 몇 년째인 줄 알아? 지금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고. 장모의 뻔뻔한 외침에 아내는 화를 내면서 소리쳤어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나도 숨 좀 쉬고 살자. 빨리 아빠 어디 있는지 말해.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내가 엄마 아빠 때문에 몇 번이나 죽고 싶었는 줄 알아? 아, 글쎄, 뭘 알아야 말을 해주지. 모른다고. 경찰도 못 잡는 인간을 내가 어떻게 잡냐? 뭐 돈 떨어지면 또 나타나겠지.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둘이 와서 이 난리야? 난 애초에 니들 결혼 관심도 없었어. 상견례도 결혼식장도 부모 대행 알바처럼 간 거라고. 그러니까 니들 갈 길 가고 난 내 갈 길 가면 되는 거잖아. 그럼 각서 쓰고 가. 더 이상 나한테 돈 안 뜯어가겠다고 각서라도 쓰고 가라고. 야, 나도 누울자리를 보고 다리 뻗는 사람이야. 인터넷 설치기사 남편이랑 사는 너한테 내가 뭘 바라냐? 내가 마지막 정으로 엄마로서 벼룩에 가는 안 뺄게. 장모는 정말 끝까지 뻔뻔했어요. 저는 그런 장모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부모가 부모다워야 부모지. 당신 같은 사람 우리도 상종할 생각 없어. 저는 아내를 데리고 처가를 나와버렸어요. 그 집을 나오면서 저는 아내한테 정말 믿음직스러운 남편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긴 악연을 끝낼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호랑이도 제 말하면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다 알게 된 걸 모르는 장인이 뻔뻔하게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저는 그때 스피커폰으로 뻔뻔한 목소리로 아내와 같이 전화를 받았어요. 네, 장인어른 무슨 일이세요? 이서방, 잘 있지? 그럼요. 아, 갑자기 근데 전화는 왜 하셨어요? 내가 너무 급해서 전화했네. 다름이 아니라 사업 자금이 좀 부족한데 나한테 1억만 좀 빌려줄 수 있나? 내가 이자까지 쳐서 1억 2천으로 갚을게. 거래처 대금 결제될 게 있으니까 그때 바로 줄게. 정말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때 옆에서 같이 듣던 아내가 굳은 결심을 하면서 말했어요. 진짜 아빠 때문에 못 살겠다. 그 돈 내가 드릴게요. 어디로 보내주면 되는데요? 그래, 네가 줄래? 그래, 그럼. 내가 네 비밀 숨겨주고 있는 거 알지? 다 너 잘 되라고 내가 입 꾹 다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통장도 없고 하니까 내가 말한 장소로 7시까지 와. 너하고 이서방만 와야 된다. 아무도 말하면 안 돼. 아내는 전화를 끊자마자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런데 장인이란 인간은 자기 통장도 없으면서 사업을 한다고 사기를 치려고 했던 겁니다. 사업한다는 사람이 자기 통장도 없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저는 그때 아내를 보면서 물었어요. 당신 무슨 생각이야? 여보,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으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장인과 약속한 날까지 저는 아내와 같이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 당일 저는 아내의 작전에 같이 동참했죠. 장인이 말한 장소는 초등학교 운동장이었어요. 장인은 아내를 보자마자 인사 대신 이 말부터 먼저 하더라고요. 민주야, 여기 돈 이리 줘. 아빠, 저한테 정말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자식한테 해줄 게 없으면 피해라도 주지 말아야죠. 알겠어. 이게 마지막이야. 빨리 돈 이리 내놔. 네, 아버지께 드릴게요. 이거 먹고 제발 떨어지세요. 아내는 그 말을 끝으로
들고 있던 쇼핑백을 냅다 장인한테 딱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종이 가방에 있던 게 다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였는지 아시나요? 그건 바로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똥이었어요. 아내의 작전은 돈 대신 개똥을 가져가는 거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종이 가방을 받으려던 장인한테 개똥이 다 쏟아진 거예요. 그걸 본 장인은 놀라서 소리쳤어요. 뭐야? 이게 뭐야? 너 미쳤어? 왜요? 똥 맞았어요?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도 있잖아요. 우리를 부모라 생각해서 배신하지 않고 저를 잘 따른다고요. 근데 아빤 지금 개만도 못한 짓거리를 하고 있잖아요. 개똥이나 받고 정신 차리세요. 여기 지명 수배자 있어요. 잡아가세요, 얼른. 그리고 아내는 잡아가라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잠복했던 형사들이 사기꾼을 에워싸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아내가 자기 손으로 직접 신고까지 했던 거예요. 형사들한테 잡힌 사기꾼 장인이 아내를 보면서 소리쳤어요. 너 지금 네 아빠를 신고한 거야? 이게 무슨 못 배워먹은 짓이야? 자식 때문에 똥 밟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좀 이참에 회개 좀 하세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 건지 좀 깨우치고 오시라고요. 너 내가 나오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놔! 이거 놔! 결국 사기꾼 장인은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남을 등쳐먹고 사는 인간의 끝이었어요. 아내는 그때 정말 속이 다 후련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 후 아내는 부모 같지도 않은 인간들과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렸어요. 연락처까지 다 차단해버리고 완전히 새 인생을 살고 있답니다. 이 사건도 벌써 1년이 지난 일이네요. 지금은 아내와 서로 둘도 없는 든든한 짝이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기쁜 소식도 찾아왔어요. 바로 아내와 저한테 아기 천사가 찾아왔거든요. 아내는 배를 어루만지면서 이런 다짐을 했어요. 난 꼭 좋은 부모가 될 거야. 우리 부모처럼은 안 살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같이 노력해줘. 우리 정말 좋은 부모가 되어주자. 미래에 태어날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아내와 약속을 했습니다. 어쩌면 아내는 가족의 정이 그리웠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사기꾼 장인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고 장모는 어디선가 또 사고치고 살고 있을 것 같네요. 개버릇을 남 줄 수 있겠나요? 지금은 처남도 예쁜 가정을 꾸려 저희와 자주 왕래하면서 지내고 있답니다. 부디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부모 밑에서 우리 아내와 처남 같은 착한 남매가 태어났는지 모를 만큼 참 우애 좋은 남매예요. 이런 사연을 쓰게 된 것도 아내 때문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도 있지만 오히려 최악의 부모를 보고 저렇게 안 살겠다고 다짐하는 자식도 있는 것 같네요. 아내와 처남이 힘들게 견뎌온 인생은 아마 부모처럼 살지 않기 위한 노력이었을 겁니다. 주변에 보면 부모답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한답니다. 그런 환경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꼭 행운이 따르기를 기도할게요. 저희 부부가 좋은 귀감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